이제 나중돼서 어떤 변수가 어떤 값을 담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되게 헷갈리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대량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이제 자료 구조예요. 자료 구조에는 대표적으로 리스트, 튜플, 사전, 집합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리스트부터 살펴보면은 리스트는 우리가 저번 주에 뭐 한 변수에 숫자나 뭐 어떤 문자열을 담았죠. 근데 그 리스트는 숫자나 문자의 어떤 집합, 어떤 모음, 묶음을 담을 수 있는 구조예요. 리스트는 대괄호로 정의를 하고요. 아래 예시를 보시면은 어떤 우리가 변수를 뭐 이제 네이밍 룰에 따라서 변수를 설정을 하고 이름 정하고 빈 리스트를 설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수, 숫자들만 들어가 있는 그런 인티저 리스트도 만들 수가 있고 문자열만 들어가 있는 그런 리스트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시의 네 번째를 보시면 리스트 안에 또 리스트를 정의하는 것도 가능해요. 어떤 뭐 숫자나 문자의 집합, 묶음 안에 또 하나의 묶음을 넣는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편할 거예요. 이 리스트의 특징으로는 리스트 내부에 있는 값들끼리 연산이 가능해요. 뭐 더하기 빼기, 뭐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게 가능하고 우리가 이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덱싱과 슬래싱 기능도 지원을 합니다. 저번 주에 했었죠. 저번 주에 이제 문자열이 예시로 했었는데 뭐 대괄호 안에 인덱스 0, 1, 2 넣어주면은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 세 번째 값 이렇게 나타나 주는 거. 그런 식으로 인덱싱과 슬래싱도 가능하고 리스트 내부에 있는 리스트 이제 안에 값을 내가 더 넣어주거나 아니면 내가 값을 변경하고 싶다. 혹은 내가 이 값을 빼고 싶다. 이런 뭐 추가 수정, 삭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멤버 연산자 저번 주에 배웠는데 뭐 특정 내가 찾고 있는 어떤 값이 이 리스트에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 이제 멤버 연산자로 리스트 안에 있는 값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예시로는 제가 리스트를 한번 정의해 봤는데 정의하는 방법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대괄호로 내가 안에 뭐 넣고 싶은 값들을 이렇게 감싸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튜플인데 튜플은 리스트랑 굉장히 비슷한 게 생겼어요. 그냥 생긴 게. 이거는 리스트는 대괄호였는데 이거는 이제 소괄호로 정의를 해주고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인덱싱과 슬래싱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튜플은 리스트랑 가장 다른 차이점이 리스트는 제가 방금 추가 수정 삭제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튜플은 한번 정의를 하면은 그 값들을 뭐 뺄 수도 없고 변경할 수도 없고 거기에 값을 더 추가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때 값의 변경이 가능하다 그럼 리스트고 값의 변경이 불가능하다 하시면 튜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튜플 자체도 정의하는 법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전 또는 이제 딕셔너리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말뜻 그대로 사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영어 사전을 하나 예시로 들면은 단어가 있고 그 밑에 뜻이 있잖아요. 그 단어와 뜻의 구성처럼 이 사전도 그렇게 생겼는데 지금 여기 예시에 이름, 오란시, 나이, 20, 지역, 독도 이렇게 생겼는데 뭐 이렇게 생겼다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자체가 사전인 거고 사전은 중괄호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제 키와 밸류의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여기다 적어놨는데 여기서 이름, 나이, 지역이 키에 해당되고 오란시, 20, 독도가 밸류로에 해당이 돼요. 그냥 뭐 영어 사전을 예시로 들면 얘네가 영어 단어고 이 키가 영어 단어고 여기 있는 밸류들이 그거에 대한 뜻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사전도 키나 밸류를 추가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게 가능해요. 보통 사전을 쓸 때는 주로 키 값을 통해서 그 밸류를 얻는 목적으로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서 조금 주의할 점은 키가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만 남고 나머지는 무시가 된다는 점. 그래서 이제 사전을 정의를 할 때는 키는 되도록이면 중복되지 않게 다른 키로 정의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전 자체도 정의하는 방식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리스트나 튜플처럼 앞에 괄호 대신에 여기 중괄호 굳이 이렇게 뭐 이렇게 띄지 않으셔도 되는데 제가 그냥 좀 가독성을 위해서 이렇게 좀 괄호를 좀 다음 줄에 써놨어요. 이건 중요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키를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뒤에 밸류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줍니다. 키나 밸류를 그 구분할 때는 여기 가운데 콜론이 있죠. 이 콜론의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게 키, 오른쪽에 있는 게 밸류라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사전이라는 자료 구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집합 또는 뭐 셋이라고 하는데, 셋 자체는 이렇게 SET 그리고 소괄호 또는 그냥 중괄호로 이렇게 정의를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고, 셋의 특징으로는 중복을 허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값들이 한 셋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순서가 없습니다. 이 순서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리스트, 저번 주에 뭐 했을 때, 저번 주에 인덱싱을 했을 때 우리가 대괄호 안에 0번째 인덱스를 넣고 첫 번째 인덱스를 넣고, 아니면 뭐 0번째부터 끝까지 보겠다 이렇게 슬라이싱을 하면서 이제 값을 뭐 얻어냈었는데, 이 집합이라는 구조 안에서는 이제 인덱스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덱싱과 슬라이싱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합은 우리가 학생 때 배웠던 그 집합이랑 뭐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서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또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셋의 특징으로는 이 안에 값을 내가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가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 아래 예시를 보시면 제가 이 어, 리스트 안에 1, 2, 2, 3, 3, 3이라는 구조를 넣고 셋으로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셋1을 제가 호출을 했더니 중복된 값들은 사라지고 1, 2, 3만 나오는 이런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처음 들으신 분한테 좀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좀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료 구조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이 이제 제어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어문에선 제어문도 되게 중요하고, 이거는 그냥 파이썬을 하면서 안 쓸 수가 없는, 뭐 앞에 자료 구조도 마찬가지지만, 뭐 그런, 아무튼 되게 다 중요한 것들이고, 대표적으로는 if, while, for. 우리는 이거를 뭐 얘기할 때 if문, while문, for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if문, while문, for문의 특징, 이 제어문들의 특징으로는 들여쓰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if문을 통해서 쓸 건데 첫 줄에 쓰고 다음 줄은 무조건 탭을 쓰거나 띄어쓰기 4칸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코드를 적어야 되는 거예요. 콜앱에서는 띄어쓰기 2칸으로 해도 이제 들여쓰기로 얘가 인식을 하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문법적에서는 중요한데, 굳이 콜앱뿐만 아니라 다른 소프트웨어를 써서 뭐 파이썬을 하시더라도 이 들여쓰기는 자동 완성으로 되니까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되는데, 근데 이제 뭐 문법이니까 무시는 못하는 그런 뭐 특징이 있고요. 첫 번째로 우리가 if문부터 볼게요. if문 예시로 내가 지금 2만 원 있으면 내가 치킨 회식 시킬 거고, 없으면 집에서 밥을 먹는다. 이게 그냥 if문의 전부예요. if문은 네, 이게 끝이에요. 이런 것처럼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 그런 것들을 정의해주면 됩니다. 주로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 이 사이에 있는 게 들여쓰기예요. 탭 또는 띄어쓰기 4칸, 콜앱에서는 띄어쓰기 2칸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좀 이따 코드를 쳐볼 건데, 여기에 if 조건식 내가 걸고 싶은 조건을 치고 뒤에 콜론 적고 엔터를 치면은 자동으로 커서가 여기에 와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내가 이 조건에 맞는 행동을 적으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엔 if 조건식이 만약 뭐뭐라면 수행 1을 해당하는 이제 행동을 하는 거고, 만약 그게 아니다 라고 했을 때는 else를 씁니다. else는 내가 이 조건식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조건식이 부정이죠. 이 부정이라면 수행 2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if문이고, 예시를 보면 조금 더 쉬울 거예요. myWallet이라는 뭐 변수 안에 2만 원을 넣었어요. 그래서 if myWallet 2만, 내 지갑에 지금 2만 원 있으면
여기서 바로 엔터를 치면은 커서가 일로 갑니다. 프린트 내가 치킨을 시킨다. 근데 else 이거는 if의 부정이라고 했죠. 2만 원이 아니라면 집밥을 먹는다. 라고 했을 때 이 코드를 실행시켰더니 치킨을 시킨다 라는 결과값이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if문을 사용을 하고 이제 다중조건 예를 들어서 이 조건이 제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25,000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if my wallet이 2만 원보다 크다 라고 했을 때 프린트 나는 치즈볼까지 시킨다. 그리고 이 사이에 elif라는 걸 적어줘요. elif는 else if 이것도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 다중조건을 걸 때 우리가 사용을 해요. 그리고 이 사이에 elif 내 지갑에 2만 원이라면 치킨만 시킨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것도 아니라면 else 그냥 집밥을 먹는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고 내가 조건을 뭐 한 가지만 볼 거라면 if else만 쓰면 되고 조건을 뭐 여러 개로 통해서 볼 거다라고 하면은 if, elif, elif는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if, elif, elif, elif 그리고 마지막에 이도저도 아니라면 else 라는 식으로 사용을 하면 돼요. 이 조건식은 제가 여기에 지금 관계연산자를 써놨잖아요. 이렇게 관계연산자나 아니면 논리연산자를 통해서 조건식을 작성 가능하고 뭐 굳이 뭐 연산자를 쓰지 않아도 뭐 조건식은 아무렇게나 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if문이 있고 두 번째로는 while문이 있어요. while문은 아니다 while문 하기 전에 if문은 이 조건문이 참일 때 동안 이 조건문이 참일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한다 라 했으면은 while문은 내가 이 조건문이 참일 동안 계속 반복을 해요. 그 행동을. 예시를 볼게요. 제가 grade라는 변수에 0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while 한 칸 띄고 grade가 4보다 작을 때 이 while 뒤에 적은 게 이게 조건식이에요. while이 4보다 적을 때 참인 거죠. grade는 지금 0이니까. 그랬을 때 나는 grade에 1을 더하겠다. 1을 더하고 나서 print 나는 몇 학년이야 라는 걸 출력을 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grade가 1씩 더해지는데 언제까지? 4가 될 때까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레이드가 뭐 예를 들어서 계속 돌다가 3이 됐다. 여기가 3이 됐어요. 3이 되면 이것도 참이니까 아래로 가서 1을 더해지고 나는 4학년이야 라는 거를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레이드가 한 바퀴 더 돌아서 4가 됐을 때 이게 4가 됐을 때 이제 이 조건문은 참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while문을 그냥 끝내게 돼요. 이 들여쓰기를 하는 동안에는 들여쓰기가 있는 동안에는 이 while문, if문, 뒤에 할 for문까지 이 들여쓰기를 하는 동안에는 이 제어문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 조건문이 참이 아니게 된다. 그러면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고 그대로 이 제어문은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grade는 grade 플러스 1이라는 게 없다면 만약에 이게 없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코드가 없어요. 나머지 부분은 좀 지우고 이 그레이드 플러스는 1이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만 코드를 실행을 하면은 이 조건문은 계속 참이 되는 거죠. 이 그레이드의 값, 이 변수에 대한 값의 변화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나는 0학년이야 라는 게 무한히 실행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 while문을 쓴다고 하면은 그 안에서 내가 while문을 뭐 변수를 어떻게 뭐 변화를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한히 실행되지 않도록 잘 제어해줘야 되는 그런 좀 주의점이 있어요. 그래서 while문은 조건문이 참일 동안에 무한하게 계속 반복한다 라는 특징이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포문이 질문이 있어요. 있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학생들이 혹시나 혼돈할 수가 있는데 원래 지난주에는 저게 그레이드가 정수형이잖아요. 그렇죠? 네. 정수형인데 왜 %S 하냐?
이 말이죠.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 퍼센트 D 아니냐 이거죠. 이 부분은 제가 오타를 낸 걸 수도 있는데, 이 알려주세요. 부분은 제가 아마 나중에. 조금 제가 혼돈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퍼센트, 아마 정수형은 D였죠. 이제 이게 저번 주에 우리가 문자열 포매팅을 했었는데, 제가 다음에 좀 이따가 이제 코드를 칠 때 문자열 포매팅에 원래 이번 주에 하기로 했던 f스트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포문을 보자면은, 포문은 이제 while문이랑 되게 비슷하게 이제 반복을 하는 건데, 포문은 내가 정해진 범위 안에, 범주 안에서 유한하게 반복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제가 이 삼척이라는 변수 안에 이런 식당을 몇 개 적어놨어요. 좀 여담이지만 이 식당은 제가 선정한 맛집 오브 맛집들이니까 나중에 한번 가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이 포문을 이제 작성을 할 때는 포랑 in이라는 걸 기억을 해주면 되고, 이 i는 내가 어떤 반복을 시킬 건데 그 반복을 할 그런 어떤 인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굳이 i가 아니어도 되는데 통상적으로 i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내가 i를 본다. 근데 i가 어디서 돌 거냐? 삼척이라는 거 안에서 i가 돌 거다. 라는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리스트니까 0부터 돌잖아요. 제가 for i인 삼척을 하고 프린트 i를 찍겠다 라고 하면은 i 번째 인덱스부터 얘가 프린트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번 주에 인덱스가 뭐 0, 1, 2, 3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돼서 그러면 이렇게 삼척이라는 제가 뭐 리스트를 포문으로 돌려서 안에 값들을 확인한다 라고 하면은 이 i가 0부터 나오게 돼서 0, 많지 많지, 1, 육향, 2, 동해안, 3, 덕수농장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값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 포문을 조금 응용을 한다면은 포문 안에 if문도 사용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삼척이라는 리스트를 포문을 통해서 반복시킬 건데 만약에 이름이 뭐 육향이다 라고 했으면 그에 따른 어떤 행동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반복문 내에서 뭐 제어문 안에서의 또 제어문 뭐 이런 식으로 if문도 사용이 가능하고, 만약에 내가 뭐 이런 리스트가 아니라 특정 어떤 범위를 반복하고 싶다고 하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게 범위 함수로 range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range는 이제 시작부터 종료까지, 이 안에는 이제 정수가 들어와야 돼요. range도 저희가 좀 이따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기타 제어문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제어문 안에서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컨티뉴를 보시면 어차피 좀 이따 할 거니까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만 듣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컨티뉴는 내가 반복을 할 건데, 반복을 하다가 어떤 중간에 특정 값에 대해서 그 값이 나오면은 거기는 내가 건너뛰고 그 다음 반복으로 넘어가겠다. 그래서 해당 순서를 건너뛰고 다음 반복을 실행하겠다 라고 했을 때 continue라는 걸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break, 내가 제어문을 중단하겠다. 내가 포문을 쓰고 있으면 포문 밖으로 빠져나오겠다. 위에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내가 이 삼척이라는 리스트 반복을 할 건데 만약에 이름이 육향이다. 그러면 break를 걸고 이 포문 밖으로 빠져나오겠다. 이런 식으로 제어문을 중단할 때 사용하는 제어문으로는 break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어문까지 우리가 알아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함수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함수는 계산기를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우리가 계산기를 사용을 할 때 계산기에 숫자를 입력을 하고, 그러면 계산기가 연산을 해주고 그 값을 우리한테 출력을 해주죠. 근데 우리가 계산기를 여러 번 쓸 일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이런 예시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특정
구문을 반복을 해서 작성을 해야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번 주에 덧셈을 했어요. 근데 덧셈을 뭐 코드의 맨 위에서도 해야 되고 중간에서도 해야 되고 마지막에서 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덧셈을 하기에는 좀 불편하다 이거죠. 그럴 때는 우리가 함수로 이 함수라는 걸 정의를 해서 이 안에 덧셈 기능을 넣어주고 이거를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호출해서 그 기능을 이용하겠다. 그런 개념이 이제 함수입니다. 함수는 데피니션의 약자인 def로 정의를 해주고요. 제어문과 똑같이 앞에 이렇게 써주고 한 칸 띈 다음에 내가 정의할 함수의 이름, 함수명, 그리고 그 안에 매개 변수 또는 파라미터라고 부르는데 이것들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콜론하고 역시 함수 역시 그 한 칸 엔터를 누르면은 들여쓰기가 자동 완성돼서 들여쓰기 후에 사용할 구문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예시를 한번 볼게요. 제가 A라는 변수에 1을 넣고 B라는 변수에 2를 넣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덧셈 기능이 있는 계산기를 제가 함수를 만들었어요. 내가 함수를 만들 건데 이름은 car add라고 할 거고 두 개의 값을 받을 거야. 라고 해서 x, y라고 적어놨는데 굳이 x, y가 아니어도 돼요. 이건 그냥 이해하기 쉽게 x, y 그냥 내가 두 개를 받겠다 이런 식으로 적어놓은 거고 내가 그 두 개를 받으면 나는 그 두 개를 더한 다음에 프린트 할 거야 라는 기능으로 함수를 정의를 했어요. 이렇게 함수를 정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할 때는 그냥 car add 내가 정의한 함수 이름 하고 내가 두 가지 더할 내 변수들 두 개를 여기다 적어주면 돼요. 이렇게 했을 때 결과값이 3으로 잘 나온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도 파라미터 이 안에 있는 파라미터 없어도 함수를 정의를 할 수는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파라미터 없이 이거를 호출을 하면은 내가 변수 두 개를 호출하겠다 라는 식으로 함수를 정의해서 이런 식으로도 네, 이런 식으로 뭐 파라미터 없이 함수를 정의를 한 다음에 호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프린트에 대해서 했으면 이제 반환문인 리턴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프린트는 나한테 결과를 보여주고 거기서 끝났어요. 이거는 나한테 그냥 결과를 확인시켜주는 그런 용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리턴은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 값을 나한테 다시 돌려줘요. 이거 왜 돌려주냐면 내가 이 결과값을 통해서 뭐 다른 작업을 한다든지 뭐 다른 분석에 쓴다든지 아니면 이 값으로 또 뭐 어떤 연산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용도로 내가 쓸 생각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프린트 대신에 리턴을 써주시면 돼요. 똑같은 함수인데 이번에는 제가 프린트를 쓰지 않고 이 더한 거를 새로운 변수 이 z라는 변수에 이 덧셈 한 거 결과를 선언을 해준 다음에 return z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 결과값을 통해서 내가 결과값이 아니라 이 함수의 정의를 다시 한번 해준 다음에 이 결과값을 내가 b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겠다. 그 다음에 b를 호출했더니 90이 나온다. 이거는 저희가 좀 이따가 프린트랑 리턴을 점점 비교해가면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프린트로 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지가 않아요. 왜냐? 프린트는 그냥 값을 나한테 보여주고 그냥 거기서 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프린트랑 리턴은 저도 처음 배울 때 되게 많이 헷갈렸었는데 여기서 결과를 그냥 보여주는 거랑 값을 나한테 돌려준다는 점, 이 차이점을 분명히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렇게 리턴까지 받고 그다음에 이제 함수를 한번 응용을 해볼게요. 함수 내에서 뭐 당연한 말이지만 제어문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뭐 예시로 제가 입문을 들고 왔는데 제가 함수 뭐 답정너라는 걸 만들었어요. 저는 지금 예시를 위해서 그냥 답정너라고 쓴 건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함수를 뭐 정의할 때 이런 식으로 네이밍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그냥 예시를 위한 거예요. 답정너라는 함수를 제가 만들고 그 안에 랭이라는 걸 받겠다. 뭐 한 가지를 받겠다. 한 가지 뭐 값을 받겠다라고 정의를 한 다음에 여기에 뭘 받든 간에 그게 만약에 파이썬이다 라고 하면은 나는 파이썬이 좋아 라고 프린트를 하고
만약에 파이썬이 아니라 다른 값이 들어왔다 라고 했을 때는 파이썬이라고 입력하세요 라는 문구가 호출이 되도록 설정을 했어요. 이렇게 함수를 정의하고 나서 제가 답정너 C 언어를 입력을 했더니 파이썬이라고 입력하세요가 나온 거고, 파이썬이라고 입력을 하니까 나는 파이썬이 좋아 라는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구문이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이 조금 계실 거예요. 이거 우리 처음 보죠? 이게 제가 좀 이따 이제 코드를 치면서 말씀드릴 f스트링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그냥 맛만 일단 한번 보시라고 일단 여기다 적어 놨거든요. 이것도 문자열 포매팅의 한 종류인데 저희가 저번 주에 배운 %s, %d 그것보다 훨씬 더 편하니까 이것도 지금 그냥 한번 보고 뭐 이렇게 적는 게 있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개념이 지역 변수랑 전역 변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함수 내에서 정의한 변수랑 함수 밖에서 정의한 변수는 서로 다르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수 내에서 정의한 변수를 지역 변수, 로컬 베리어블이라고 부르고, 함수 밖에서 정의한 변수를 전역 변수, 글로벌 베리어블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 들었을 때 되게 뜻이 직관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자체를 이해하시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예시를 한번 볼게요. 함수를 정의하기 전에 제가 C는 100, D는 300이라는 변수를 정의를 했어요. 이거는 함수 밖에 있으니까 전역 변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local var이라는 함수를 정의한 다음에 똑같은 이름의 C, D에 각각 800, 1000을 넣어준 다음에 프린트 C, D를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함수를 호출해주면 이 함수 내에서 800, 1000이라는 게 나온 거죠. 되게 구조가 되게 간단하죠. 이 함수를 호출을 했더니 함수 내에 있던 C, D가 여기 안에 있는 이 지역 변수들이 정의가 되고 이것들을 프린트해서 800, 1000이 나온다. 이게 이제 지역 변수인 거고, 그 다음에 그냥 함수 밖에 나와서 우리가 따로 프린트 C, D를 찍었더니 100, 300이 나온다. 이거는 여기 있는 전역 변수를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 변수랑 전역 변수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전역 변수만으로도 함수 실행은 가능은 한데 이제 우리가 직접 코딩을 짤 때는 전역 변수의 값은 수시로 바뀌기 마련이에요. 되게 바뀌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지역 변수랑 전역 변수를 좀 골고루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좀 골고루 써가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제가 여기도 써놨죠. 코드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여기서 말하는 변수는 전역 변수예요. 이 전역 변수의 값이 나도 모르게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바뀌는 걸 내가 놓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역 변수, 지역 변수 개념을 헷갈리지 마시고 좀 골고루 사용하기 맞게 써가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PPT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바로 지금 콜앱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콜앱 켜주시면 돼요. 잠시만요. 콜앱 화면이 보이시죠? 먼저 연결을 해줄게요. 여러분들은 코기 모드랑 아기 고양이 모드를 잘 쓰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항상 켜두고 있습니다. 조금 PPT가 빨랐다고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좀 천천히 다시 한번 PPT를 처음부터 다시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우리가 했던 게 자료 구조의 첫 번째 리스트에 대해서 했었죠. 특징을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혹시 나 좀 필기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어떤 숫자나 문자열 등 값들의 모임 언제 쓰냐? 여러 값들, 여러 값, 뭐 다수의 값들을 한 변수에 넣고 싶을 때 사용을 한다. 그리고 정의를 할 때는 이렇게 대괄호로 정의를 한다는 점. 그리고 리스트의 특징으로는 인덱싱이랑 슬라이싱이 가능하다. 또한 리스트 내 요소 간의 연산이 가능하다. 이런 특징들이 있었죠. 여기서 그러면 리스트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테스트 리스트라고 이름을 적을게요. 굳이 변수 이름은 저랑 똑같지 않으셔도 되고 여기에 뭐 1, 2,3 이렇게도 넣어보고 그다음에 리스트 2에다가 뭐 이렇게 정수도 넣어보고 소수도 넣어보고 문자열도 넣어보고 그리고 제가 아까 리스트 안에 리스트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안에 또 리스트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런 식으로 하고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동이 잘 됐죠? 그리고 하나만 찍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대괄호 안에 1, 2, 3이 잘 정의된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리스트도 인덱싱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한번 인덱싱을 해볼게요. 인덱싱을 할 때는 대괄호 0. 첫 번째 값을 보겠다. 첫 번째 값을 보겠다고 했는데 1 값이 잘 나온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에 우리가 지금 0, 1, 2까지인데 3이 없잖아요. 세 번째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이 없잖아요. 여기서 3을 실행을 하면은 에러가 발생을 해요. 범위 밖에 있다. 범위 밖이어서 에러가 났다. 거기에 해당하는 값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리스트 인덱스 아웃 오브 레인지 이런 에러가 나오면은 내가 뭐 지금 인덱스가 범위 밖에 있는 값이구나 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슬래싱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찍어보면 첫 번째 인덱스부터 끝까지 라고 했을 때 2, 3이 잘 나온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리스트가 예를 들어서 뭐 뒤에 더 있어요. 4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한 숫자 1000까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근데 내가 이 마지막 값을 좀 쓰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뭐 1000을 입력해도 좋지만 마이너스 1을 입력을 하면은 가장 마지막, 이 마이너스의 뜻이 가장 마지막에서 보겠다. 저번 주에 했던 내용이죠. 이런 식으로도 리스트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리스트 내 요소 간 연산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내가 테스트 리스트의 0번째 인덱스가 즉 1이죠. 이 1이라는 값이랑 내가 테스트 리스트의 첫 번째 인덱스에 있는 값을 더하겠다 하고 치면은 결과값이 잘 나온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굳이 1이 아니라 뭐 2를 입력을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인덱스를 통해서 리스트 내 요소들끼리의 어떤 뭐 연산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테스트 리스트 3예요. 왜냐면 이 안에 리스트가 또 있잖아요. 여기서 내가 인덱스를 한번 찍어볼게요. 지금 0, 1, 2,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을 찍어보면 그냥 이 세 번째 인덱스에 해당하는 이 10, 20 리스트 얘 자체가 이 테스트 리스트 3 안에 있는 그런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그냥 퀴즈 하나를 내볼게요. 여기서 내가 접근하고 싶은 값은 10이야. 나는 이 10, 20이 아니라 이 10에만 접근을 하고 싶어. 이 10이라는 값만 얻고 싶어. 라고 했으면 어떻게 내가 코드를 쳐야 될지 한 15초만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우리가 테스트 리스트 3에 세 번째 인덱스에 있는 값을 가져왔잖아요. 근데 얘 자체도 지금 리스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 자체를 리스트로 보고 여기 안에서도 인덱스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얘가 10이 0번째 인덱스고 20이 첫 번째 인덱스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10에 접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뒤에 0, 0을 하나 더 붙여주시면 10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테스트 리스트 3 안에서 내가 세 번째 인덱스에 있는 값을 볼 건데 거기서도 내가 첫 번째 0번째 인덱스를 보겠다. 이럴 때는 이렇게 대괄호를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대괄호로 내가 보고 싶은 인덱스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테스트 리스트를 정의를 했고 리스트 간에 합치는 것도 가능해요. 지금 제가 테스트 리스트 1, 2, 3, 그러니까 2, 3까지 정의를 해놨는데 이 다음에 이 두 개를 합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 두 개 자체를 플러스 해주시면 이렇게 여기까지가 그냥 테스트 리스트였고 여기부터가 테스트 리스트 2였죠. 이 두 개가 합쳐진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내가 뭐 나중에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뭐 또 새로운 변수를 이렇게 뭐 적용을 하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리스트끼리 합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리스트 안에 있는 값들을 어떻게 삭제하는지 한번 보자면은 우리가 삭제할 때 쓰는 영어가 딜리트가 있죠. 여기서도 딜리트를 쓰는데 다 쓰지 않고 앞에 세 글자 del만 씁니다. del만 써도 지금 색깔이 바뀌었잖아요. 이 del 쓰고 한 칸 띈 다음에 내가 만약에 테스트 리스트 2에서 난 여기 숫자만 넣고 싶은데 여기 문자열이 있어서 이 문자열을 지우고 싶어 라고 한다면 테스트 리스트 2에서 몇 번째 인덱스인지 얘한테 알려주면 돼요. 지금 보시면 몇 번째죠? 세 번째죠? 난 여기서 세 번째 인덱스를 지울 거야 라고 명령을 하면은 얘가 OK를 해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테스트 리스트 2를 확인을 해볼게요. KNU가 사라진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삭제를 하고 싶을 때는 del을 통해서 내가 지우고 싶은 값의 위치를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del을 통해서 내가 또 할 수 있는 게 값들을 지울 뿐만 아니라 변수도 지울 수가 있어요. 분명 방금 전까지 테스트 리스트 2를 찍으면 1, 2, 3.14가 이렇게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나는 쓰다 보니까 이 변수가 필요 없어졌어. 또는 내가 메모리를 조금 널널하게 쓰고 싶어서 이 변수가 필요 없어 라고 하면은 뒤에 하고 그냥 이 뒤에 변수를 적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지우면 얘도 코드가 제대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테스트 리스트 2를 찍어보면 얘는 not defined, 정의되지 않은 변수다 라고 나오게 돼요. 그냥 없는 변수예요. 얘는 더 이상 이 DA를 하는 순간 이런 식으로 우리가 DA를 통해서 변수를 지우거나 아니면 뭐 특정 위치에 있는 내가 값을 이렇게 지울 수도 있습니다. 여기 지웠으니까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좀 다른 리스트를 만들어 볼게요. 리스트는 대괄호라고 했었죠. 제가 여기에 뭐 도시 이름을 몇 개 적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시티 리스트 안에 세종, 삼척, 서울 이렇게 세 개를 적어 놨습니다. 리스트 안에 그 값을 추가하는 방법으로는 총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가 append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쓰냐면은 시티 리스트하고 점을 그냥 온점을 누르면 여기 뒤에 내가 쓸 수 있는 기능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뭐 카운트 또 여기 있네요. 여기서 제일 첫 번째 있는 append를 써볼게요. append하고
소괄호를 열고 이 안에 도시를 넣을 거니까 문자열이죠. 여기다가 동해시를 넣어 볼게요. 그러면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제일 끝에 동해시가 추가가 된 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append라고 하는 거는 리스트의 제일 끝에 내가 값을 추가하겠다라는 의미예요. 리스트 제일 마지막에 값을 추가한다는 그런 기능이에요. 이 append를 통해서 우리가 값을 추가를 할 수가 있고 또 insert라는 기능이 있어요. insert도 아까 여기 점을 찍어보면 여기 insert가 있죠. insert라고 하고 insert는 무슨 기능이냐면은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값을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append는 무조건 제일 마지막, insert는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값을 추가한다. 그런 거고 위치를 어떻게 정하냐? 내가 첫 번째 인덱스가 위치한 곳에 내가 넣겠다라고 해서 여기 맨 앞에 내가 넣을 인덱스의 위치, 여기 지금 인덱스라고 써 있죠? 인덱스를 적어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넣을 값을 적어주면 돼요. 여기에 그냥 강릉시를 적을게요. 네. 그 다음에 시티 리스트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인덱스 위치한 곳이 여기죠. 근데 여기에 강릉시가 들어오고 원래 있던 것들이 뒤로 밀려난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원하는 위치에 내가 값을 추가할 때는 insert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식으로는 extend가 있어요. extend는 그냥 뭐 연장한다 이런 뜻이에요. 시티 리스트에 다시 찍고 여기 extend가 있죠. extend를 한 다음에 여기에 지금 우리가 시티 리스트 자체가 리스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리스트를 넣어주고 이 안에다가 내가 인천시 그리고 동두천시 너무 좀 긴가? 성남시 이렇게 넣어줄게요.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시티 리스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맨 끝에 인천시, 성남시가 추가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익스텐드는 하나 이상의 값을 추가할 때 이 익스텐드를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리스트 외의 요소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append, insert, extend 세 개를 알아봤는데 각각의 기능들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료구조, 그 다음 게 튜플이었죠. 튜플에 대해서 다시 특징을 적어보자면은 튜플은 이렇게 소괄호로 정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리스트랑은 다르게 추가, 수정, 삭제가 불가능하다 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튜플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올게요. 튜플을 한 다음에 소괄호로 제가 여기다가 1, 2, 3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출력을 했더니 1, 2, 3이 나왔어요. 이 자체는 어렵지 않죠? 근데 추가, 수정,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거. 아까 리스트에서 뒤에 점을 찍을 때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튜플을 정의하니까 이 뒤에 나온 기능이 많이 없어요. 아까 우리가 써본 이런 식으로 안에 값들을 제거해 보려고 할게요. 이렇게 실행을 했더니 에러가 났어요. 튜플은 이런 아이템 딜리션이라는 거를 지원하지 않는다.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 삭제도 불가능하고 내가 튜플에 만약에 첫 번째 값은 이렇게 변경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헬로
변경을 해주겠다 해도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뭐 추가 수정 삭제 불가능하다는 거 아시면 되고, 근데 인덱싱이랑 슬라이싱은 가능합니다. 왜? 조회는 해야 하니까. 조회를 한다고 해서 이 값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니니까 이 자체로 그냥 조회는 가능해요. 또는 뭐 이런 식으로 슬래싱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제가 tuple2라는 거를 또 정의를 해볼게요. 이 안에 뭐 3, 4, 5, 6이라는 걸 정의를 해보고, 정의를 하고 tuple1 플러스 tuple2를 하겠다. 이거는 돼요. tuple 간에 더하는 거. 이런다고 해서 tuple1에 있는 거랑 tuple2에 있는 값들이 서로 변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더한 값들을 내가 뭐 새로운 변수에 넣을게. 그리고 tuple3를 만들게. 이런 작업까지는 돼요. 이런다고 해서 tuple 내에 있는 값들이 변하는 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뭐 새로운 변수를 통해서 뭐 덧셈으로 이렇게 얻을 수도 있는 거고, 여기까지 이제 tuple을 했고요. 저희가 한 15분 정도 쉬었다가 그 다음 자료 구조인 딕셔너리부터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5분 쉰다고요? 네, 네, 15분, 그럼 8시 5분까지 쉬겠고요. 제가, 예, 8시 5분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장실도 갔다 오세요.